예, 오늘 경쟁법센터 첫 세미나에서 경쟁법 이슈와 관련된 국제 상사 중재에 대한 소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는 이 논의가 왜 의미가 있는지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제 중재에서 경쟁법 이슈와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들을 전수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재 판정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공개된 ICC 중재 판정 1964년부터 2010년까지의 55건을 분석해보면 그 중에 2000년 이후에 경쟁법 이슈와 관련된 중재 판정이 3분의 1 이상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5건의 구성을 보면 EU 경쟁법 이슈와 관련된 게 44건, 그 다음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프랑스, 한국, 헝가리 경쟁법 이슈와 관련된 게 9건, 그리고 미국 독점 금지법과 관련된 것이 2건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중재는 굉장히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중재 판정도 공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경쟁법 이슈와 관련된 국제중재 사건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8년 3월 1일에 해상사건과 국제상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과 부산 두 곳에 개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사 분야와 국제상사 분야는 대부분이 국제중재로 사건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법 이슈와 관련된 국제중재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국제중재 판정이라든지 국제중재 절차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도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경쟁법의 양대축인 미국 독점금지법과 유럽연합 경쟁법 이슈와 관련된 국제중재 사건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소송 선례를 미리 지금 살펴봐 놓으면 우리나라에서 이 분쟁이 증가할 때도 크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의의 의의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오늘 제가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법 이슈와 관련된 국제상사 중재와 관련돼서는 법원에서 크게 3가지 소송 절차 단계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가 중재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은 소송이 아니라 중재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중재 항변을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중재 판정이 내려졌을 때 중재 판정지국에서 중재 판정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재 판정에 대해서 승복하는 쪽에서 당사자가 그 중재 판정에 대해서 승인 집행 신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3가지 단계 모두에서 경쟁법 이슈와 관련된 국제상사 중재와 관련해서는 경쟁법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즉 중재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중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 중재 합의 조항에 경쟁법 분쟁이 그 합의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단계 모두 중재 가능성과 중재 합의 범위는 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중재 판정이 경쟁법에 위반돼서 집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취소될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 과연 그때 어떻게 사법심사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재 판정 취소 소송과 중재 판정 승인 집행 신청 단계에서는 문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논의는 경쟁법 분쟁이 중재 대상이 되는가, 중재 가능성의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중재 대상이 된다고 할 때 실제 중재 조항 안에 그 경쟁법 분쟁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경쟁법 분쟁이 공공질서에 위반돼서 그 중재 판정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집행을 거부하게 한 사법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이 3가지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논의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경쟁법 분쟁은 중재가 가능한가?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경쟁법 자체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공익적인 속성을 갖는 반면에 국제상사 중재는 당사자들이 사적 자체에서 사적 이익을
해결하려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재 가능성을 허용하게 되면 사적 자치는 실현이 되는데 과연 경쟁법이 추구하는 공익 실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문제 때문에 경쟁법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쯔비시 케이스입니다. 이 미국 연방대법원 이 판례는 세계 3대 중재 판결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쟁법 분쟁의 중재 가능성을 인정하고 경쟁법이 추구하는 공익 실현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가 경쟁법을 원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원이 재심사를 통해서 중재 판정이 경쟁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재 가능성 허용해도 경쟁법이 추구하는 공익 실현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쟁법 분쟁의 중재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럽 보시겠습니다. 유럽은 유럽사법재판소, 아실 겁니다. 유럽연합의 재판소가 유럽사법재판소입니다. 에코스위스 케이스에서 카르텔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 유럽 공동체 조약은 뉴욕협약상의 공공질서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뉴욕협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외국 중재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조약입니다. 2026년 현재 회원국이 170개국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질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조약 자체가 만약에 이 경쟁법 어떤 분쟁이 이 조약에 위반되면 공공질서 위반이 되니까 그 중재 판정은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좀 더 판시 사항을 보면 이 조약 조항을 위반한 중재 판정은 회원국의 국내 절차 규정에 따라서 취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회원국의 국내 법원들이 유럽연합 경쟁법에 중재 판정이 합치되는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유럽연합 경쟁법 이슈에 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사법재판소도 경쟁법 분쟁의 중재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쟁법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첫 번째 논의에 대해서는 마쳤고, 그렇다면은 경쟁법 분쟁이 실제로 중재 조항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재 절차에서 경쟁법 분쟁은 계약 혹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의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특히 카르텔에 기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에서는 이게 중재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논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재 조항을 보면 이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중재 조항이 일반적인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르텔 구성원하고 카르텔 비구성원 간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카르텔 비구성원 입장에서는 지금 계약서에 있는 어떤 가격 조건이라든지 계약 조건이 카르텔에 따라 설정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재 합의 조항이 있을 때 카르텔에 기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까지 포함된다고 당사자 사이에서 예견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됩니다. 한편 당사자들은 중재 합의 조항을 뒀다는 것은 하나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의해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상황 사이에서 지금 이 카르텔에 기한 불법 행위라는 손배 청구가 일반적으로 작성된 중재 합의 조항 문구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 법원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법원입니다. 미국 법원은 중재 조항 문구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포함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in connection with와 arising out of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에 따라서 카르텔로 인한 불법 행위에 의한 손배 청구와 관련돼서 그 포함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먼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LG 케미칼 아메리카가 분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분쟁에서 중재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And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이렇게 굉장히 일반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는 카르텔에 기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가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문제된 정죄조항 문구는 이렇습니다. Any and all differences and disputes of whatsoever nature arising out of this charter shall be put to arbitration. 굉장히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성계약에서 발생하는 어떤 성질의 의견 차이든지 분쟁이든지 중재에 해부돼야 된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재조항 문구에도 카르텔에 기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아직까지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일반적으로 워딩이 되어 있는 중재조항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관련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은 and dispute that may arise under the agreement 라고 되어 있는 조항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any dispute arising under the agreement 라고 한 조항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가 포함이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시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현재까지 미국 법원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유럽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먼저 유럽 사법재판소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국제 사건을 해보시면 jurisdiction clause라는 게 있습니다. jurisdiction clause는 관할권 조항입니다. 중재 조항이 아닙니다. 근데 그 관할권 조항도 일반적으로 워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어느 법원에서 해결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관할권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이 조항 안에 이 경쟁법 분쟁도 포함되는가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CDC 케이스에서는 카르텔로 인한 불법 행위에 기한 배상 청구는 포함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애플 케이스에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을 이유로 해서 불법 행위에 의한 손배 청구는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카르텔은 그 카르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구성원과 제3자 사이의 계약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서 설정되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계약 관계에서 실현이 되기 때문이다. 즉, 관할권 조약 합의 시에 카르텔 관련 불법행위 손배 청구는 예견이 가능하지 않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불법행위 손배 청구는 예견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럽 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조항 해석 이후에 유럽 회원국 법원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중재 합의에서 카르텔에 기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그 중재 합의 조항에는 이 불법 행위 분쟁은 포함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독일 도르트문트 지방법원은 계약상 청구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를 분리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CDC 케이스에서 카르텔로 인한 불법행위 손배 청구가 관할권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관할권 합의에 관한 거니까 이 중재 합의에는 적용이 안 되는 판결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영국 하이코트 상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저도 한번 견학 갔다 왔었습니다. 예. 이 영국 하이코트에서는 중재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에 관련 가격을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가격 담합은 결국 계약상 의무 위반과 밀접히 관련이 된 것이니까 그 가격 담합으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도 일반적으로 워딩이 되어 있는 중재 조항 안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 두 가지 논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법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중재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워딩이 되어 있는 중재 조항에 어떤 그 경쟁법 분쟁이 포함이 될 수 있는가까지 봤습니다. 이제는 경쟁법 분쟁이 포함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중재 판정이 이루어지고
그 중재 판정에 대해서 경쟁법 위반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심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더 남게 됩니다. 이게 문제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만약에 경쟁법 위반 분쟁에 대해서 공공질서 위반을 이유로 사법심사를 하면서 너무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중재 가능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너무 이걸 넉넉하게 심사하게 되면 경쟁법의 공익적 소송,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그게 실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벡스트 케이스입니다. 미국의 벡스트라는 회사가 세보플루란이라고 하는 흡입 마취제에 관한 방법 특허에 대해서 마루이시라는 일본 기업에 전 세계 전용 실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마루이시라는 기업은 다시 미국의 에벗이라는 회사에 재실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에벗이라는 회사는 재실시권에 따라서 세보플루란을 제조해서 미국의 시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벡스트라는 미국 회사가 오메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문제는 이 오메다라는 회사가 세보플루란에 대한 다른 방법 특허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했으니까 이제 그 다른 방법 특허에 따라서 세보플루란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에벗이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전용 실시권 부여받은 거라서 너무 좋은데 경쟁자가 나타나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벗이 벡스트를 상대로 중재 청구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벡스트의 세보플루란 판매는 전용 실시권 설정 계약을 위반한 거다. 이에 대해서 벡스트는 받아칩니다. 전용 실시권이 벡스트하고 마루이시, 아까 전에 그 전용 실시권 설정 계약 했던데요. 그거를 경쟁을 금지하는 거라면 시장 분할을 금지하고 있는 셔먼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재판정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전용 실시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된 게 아니라 벡스터가 오메다를 인수했기 때문에 경쟁 제한이 초래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용 실시권 설정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전용 실시권 설정 계약 만료 시까지는 벡스터는 세보플루란을 판매하면 안 된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벡스터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이 계속되었던 연방 제7항소법원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다수 의견은 이런 경우에 사법심사는 중재판정부가 독점 금지 이슈를 인식했는지 이에 따라서 실제 결정을 했는지에 국한된다. 근데 여기서는 독점 금지 이슈도 인식했고 실제 그거에 따라서 판단도 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했다. 그리고 벡스터와 마루이시, 에벗 간의 합의가 셔먼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미국 정부나 연방거래위원회 세보플루란 구매자의 소송으로 시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현재의 중재 판정으로 초래되는 벡스터와 에벗 간의 세보플루란 관련 시장의 수평적 분할은 명백하게 셔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완전히 다르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현재까지 공공질서 위반 여부의 사법심사 기준과 관련된 미국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유럽 쪽 살펴보겠습니다. 예, 유럽의 SNF라는 회사가 시텍이라는 회사로부터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기화합 물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지금부터 AMD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이 계약 이후에 SNF는 두 가지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건 경쟁 제한적인 협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텍이 계약 체결할 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시텍이 SNF를 상대로 해서 브뤼셀에서 ICC 중재 청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 중재 조항에는 중재지가 브뤼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재를 해결해주는 기관은 ICC로 합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CC는 프랑스에 있는 국제중재기관인데 다 아실 겁니다.
예, 하여튼 중재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재 판정부는 쟁점을 나눠서 판정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복잡할 때 중재에서는 배상 책임을 일부 판정해서 하고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한 다음에 종국 판정에서 배상 액수와 이자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요 일부 판정과 종국 판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부 판정에서는 이 사건의 계약 목적은 SNF의 AMD 시장 진입을 막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있어서 유럽 공동체 조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이렇게 경쟁 제한적인 협정이라는 걸 이고 그래서 무효라는 걸 쌍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무효로 발생하는 손해는 절반씩 부담해야 된다. 다만 SNF는 제3자로부터 더 염가로 AMD를 구매 가능했거나 이 계약으로 SNF의 경쟁력이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C택은 시장 지배적 지위는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판정에서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일단 이런 식으로 판단해놓고 종국 판정에서는 C택은 손해배상과 이자를 지급받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에 SNF는 아까 일부 판정에서 추가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입증을 못해서 결국 손해배상하고 이자를 못 받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 한쪽은 만족스러우니까 승인하고 집행해달라는 절차라고 갔을 거고 또 한쪽은 취소소송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요 중재 판정 이후에 이제 소송 절차 히스토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쪽에서는 아까 C택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나온 일부 판정과 종국 판정을 파리 지방법원에 승인하고 집행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대해서 SNF가 항소를 했는데 파리 항소법원은 1심이랑 똑같이 결론을 내리고 상고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한편 SNF는 벨기에에 아까 왜 중재지국이 벨기에였습니다. 중재 판정지국이 취소소송의 관할 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벨기에 법원에 중재 판정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NF는 브뤼셀 지방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런데 항소심 법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파리 항소법원과 브뤼셀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브뤼셀 지방법원은 어떤 판시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항소법원은 심사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 항소심 법원은 중재 절차에 대한 심판기관이 아니라 중재 판정에 대한 심판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심사만 행하겠다. 이 심사 기준에 따를 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법적 사실적 주장들과 유럽사법재판소 법리와 관련해서 이 계약의 조약 여부에 관해서 이유를 제시했다. 제대로. 한편 SNF는 국제적 공공질서 위반에 관해서 명백하고 유효하고 구체적인 입증을 못했다. 그래서 SN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파리 항소법원이 위반의 기준으로 제시한 flagrant, effective, concrete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유용한 부석들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브뤼셀 항소법원은 중재인들이 제시한 이유의 정확성을 확인한다든지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대체하는 건 법원에서 할 수 없는 거다. 본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안 하고 법률에서 정해놓은 제한된 사유만 심사한다. 이런 심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브뤼셀 지방법원은 도대체 어떤 심사 기준을 제시했길래 중재 판정을 뒤집어 버렸을까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중재 판정물을 토대로 해서 사실 인정 그리고 법 적용상 조약에 위반된지 여부를 다 심사한다. 그래서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위반이든 있으면 중재 판정을 취소하겠다. 그런데 이런 심사 기준에 따를 때 일부 판정과 종국 판정은 상호 모순된다. 왜? 종국 판정에서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 계약 존속 기간 동안 계약이 없었다면 SNF가 C택으로부터만 AMD를 더 고가로 구매했을 것이다. 라고 판시했는데 이거는 결국 그 계약에 한 실질적 경쟁 감소를 사실상 부인한 셈인데 그렇다면 일부 판정에서 이 계약이 경쟁 제한적 합의라고 한 거가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판정과 종국 판정에 따르면 경쟁 제한적인 합의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유럽 공동체 협약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해서
그 판정을, 중재 판정을 취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의 미국 법원과 유럽 법원들의 이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심도 깊게 사법심사 기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쟁법이 공공질서에 해당을 해야 그 다음에 위반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경쟁법은 공공질서에 해당하는가와 관련돼서 아까 보셨지만 에코스위스 판결, 그러니까 그 유럽연합경쟁법 분쟁이 중재 대상이 된다고 허용했던 판결인 에코스위스 판결이라든지 백스터 케이스라든지 SNF 케이스는 결국 경쟁법이 공공질서에는 해당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판시한 것이기 때문에 경쟁법이 공공질서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경쟁법에 위반을 했는지입니다. 그럼 이거 위반했는지를 어떻게 심사할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중재 판정을 취소했던 브뤼셀 지방법원은 공공질서의 위반의 태양은 불문하고 중재 판정 이유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 이유를 사실상 재심사했습니다. 반면에 파리 항소법원은 명백하고 유효하고 구체적인 공공질서 위반이 없으면은 중재 판정의 이유를 제대로 제시했는지만 보고 그게 타당한지는 재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리 항소법원의 최소 개입 접근 방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뤼셀 항소법원이나 백스터 케이스에서 미국 연방 제7순회 항소법원의 사법심사 기준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더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제중재 분야에서는 이너서클이 있고 이너서클에 있는 분들이 주로 중재인으로 선정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얀 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국제중재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얀 폴슨이 제시했던 공공질서 위반에 관한 분석 툴을 활용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공공질서 위반이라고 할 때 그 위반이 어떻게 해서 판단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문제되는 공공질서가 당해 법체계에서 근본적인 가치의 일부분인가? 둘째, 문제되는 공공질서 위반이 공공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규제 조치에 의해 시정 가능한가? 넷째, 문제되는 공공질서 위반이 명백한가? 다섯 번째, 문제되는 공공질서 위반이 구체적인가? 이렇게 5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공질서 위반 여부를 분석하면 좋겠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사례를 많이 해보신 분이니까 그 사례를 토대로 해서 만든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 툴은 공공질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 4, 5번은 위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4번은 flagrant, 5번은 concrete였습니다. 아까 제가 파리 항소법원의 그 사법심사 기준이 flagrant, effective, concret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3번이 effective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effective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규제 조치에 의해서 시정 가능한가. 그래서 이렇게 파리 항소법원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하고 대응시켜서 요 공공질서 위반 툴을 좀 더 다듬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요 파리 항소법원에서 제시했던 심사 기준인 명백성, 구체성, 유효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명백성은 문제되는 공공질서를 특정하고 그 공공질서의 정확한 확인 가능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유효성은 다른 규제 장치에 의해서 공공질서 위반의 해소가 어려운가, 이게 판단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로 구체성은 관련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명백성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명백성하고 다릅니다. 첫 번째 거는 flagrance였고요. 요거는 clearance입니다. 예. 이제까지 걸 정리해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경쟁법 위반이 공공질서 위반이 되느냐 정리해보면 경쟁법에서 규정한 금지를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히 위반하고 그 중재 판정이 집행되면 규제 장치에 한 시장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할 때 공공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어떤 경우에 명백하고 유효하고 구체적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명백한 경쟁법 위반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판례나 실정법상 당연 위법한 경쟁제한적 협정이나 행위를 현실화하는 중재 판정은 공공질서 위반의 명백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미국 판례였던 백스터 케이스에서 항소심 반대 의견과 같이 중재 판정으로 인해서 세보플루란 관련 시장이 분할됨으로써 에벗의 독점적인 지위가 실현된다고 본다면 중재판정 공공질서 위반은 명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성의 원칙에 의해서 경쟁 제한성이 판명되는 중재판정은 공공질서 위반의 명백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판단 기준인 유효한 경쟁법 위반과 관련해서 아까 보셨던 백스터 케이스에서 백스터, 마루이시, 에벗 간의 합의가 실제로 그 시장 분할을 금지하고 있는 셔먼법을 위반할 경우에 미국 정부나 연방거래위원회 혹은 세보플루란 구매자의 소송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다는 항소심 다수 의견의 논거는 파리 항소법원의 심사 기준으로 접근하면 공공질서 위반의 유효성 기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경쟁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문제되는 행위나 협정이 종료되어서 공공질서 위반의 공공에 대한 영향이 현존하지 않으면 이 구체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파리 항소법원에서 경쟁법 위반이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돼서 제시한 명백성, 유효성, 구체성 기준과 관련해서 이 명백성 기준에 대해서 완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좀 논란이 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게렌텍이라는 회사가 1992년에 한 개의 유럽 특허와 두 개의 미국 특허를 가진 호에스트로부터 전 세계 전용 실시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게렌텍은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서 그 전용 실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1999년 1월 달에 유럽 특허가 취소됐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게렌텍이 아마 이렇게 시판하고 있었던 완제품 중에 로열티를 지급을 안 하고 아마 좀 시판하고 있었던 완제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08년 6월에 호에스트하고 그 자회사인 아벤티스 쪽에서 왜 로열티 지급을 안 하냐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게렌텍은 바로 전용 실시 계약을 종료하겠다 통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호에스트하고 아벤티스가 중재 청구를 했습니다. 한편 이 호에스트와 사노피 측은 미국에서 아니 이거 지금 로열티도 안 지급하고 막 판매했으니까 특권 침해했다 소송했는데 패소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유럽 특허 취소됐고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은 패소했습니다. 특권 침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재판정부 어떻게 판정했는지 보겠습니다. 특허가 취소되거나 침해가 안 됐거나 상관없이 전용 실시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은 게렌텍은 상대방한테 로열티를 지급해라 라고 중재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호에스트 쪽에서 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취소소송이 계속됐던 파리 항소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선결적인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예, 유럽은 법 질서의 공동체, 법 질서의 통일성에 의해서 조약의 어떤 법률적인 쟁점이 합치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유럽사법재판소에 의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결적 쟁점을 해부합니다. 특허가 취소된 경우에 전용 실시권 행사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는 전용 실시 계약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경쟁 제한적인 효과나 목적이 있는 합의를 금지한 요 유럽 조약에 합치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게렌텍 입장에서는 특허도 취소됐는데 지금 요거 지금 전용 실시권 계약 맺어가지고 로열티 주면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에서 열의에 있으니까 이런 합의가 결국 경쟁 제한적 합의일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럽연합조합,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아니 요렇게 전용 실시 계약 효력 배제 안 된다고 해석을 했는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리 항소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이 중재 판정과 관련해서 이런 성결적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재 판정이 유럽연합조합에 위반되는지가 명백하지 않다고 봐서 회부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파리 항소법원은 공공질서 위반의 명백성 요건을 포기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포기 안 했으면은 성결적 판단 요청 안 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또 다른 또 견해는 프랑스 법원들이 명백성에 대한 심사 강도를 지금 높이고 있다. 2012년 이후에 프랑스 법원들이 국제적 공공질서 위반의 명백성 확인을 위해서 관련된 모든 법적, 사실적 요소들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심사 강도를 높이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성결적인 쟁점에 대해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을 회부했던 거다. 그러니까 명백성 요건 포기한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경쟁법 이슈와 관련된 국제 상사 중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국가 주권과 사인들이 선택한 메커니즘으로 사익을 충돌해야 하는 사적 자치가 서로 접하는 점에서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에서 지금 미국 법원과 유럽 법원은 중재 가능성을 허용함으로써 사적 자치를 실현하되 공공질서 위반에 대한 사법심사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확립하려는 국가 주권을 실현하는 세컨드 룩 닥트린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주권과 사적 자치를 공존시키기 위해서 중재판정부의 사실인정과 법 적용을 존중하고 중재판정의 경쟁법 위반이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중재 가능성이 사실상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법으로 국가 주권과 사적 자치를 공존시키는 사법심사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인데요. 5월 8일 날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해사국제상사법원이 2028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을 앞두고 그 개원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해사국제상사센터를 만들었고, 그 첫 세미나가 5월 8일에 있고 제가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 발표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작년에 아주 중요한 판결을 하나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법률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 그 연방 법률에 따라서 행정 입법을 했거나 행정 처분을 만약에 연방 행정기관이 했다면 그 연방 행정기관의 법률 해석을 존중해야 된다는 원칙이 쉐브론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방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원칙 아닙니까? 근데 이걸 파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방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법부가 나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과연 제약 바이오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예, 혹시 관심 있으시면 5월 8일 날 12시에 참석해서 많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직 장소는 안 정했는데 여기서 할 겁니다. 예.